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인데, 고정환율 제도 282페이지, 8-26 그래프에 거기 고정환율 제도 동그라미 고정, 그 다음에 재정, 거기다 동그라미 재정정책, 고정환율 제도 재정정책, 오른쪽에 고정환율 제도 화폐금융정책. 이거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ISLMPP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기본 분석하고 나면 이제 정책적인 시사점들을 관련해서 이제 정책들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 있는데, 여기는 교과서는 이제 뭐 단순한 분석 나왔으니까, 이 단순한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몇 번이에요? 지금 저기 먼델 플레밍 모형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반가로 쭉. 5번이에요? 5번. 또 재정정책인데요. 재정정책인데, 고정환율 제도야, 이제. 그리고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요. 물론 소국 개방 경제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항상 아까 봤던 ISLMPP 수식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정이 뭐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가정이지, 요거 가정이고. 이게 가정이죠? 그리고 물가? 고정 모형이다. 지금 물가 변화를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죠? 물가 고정 모형이야. 그런데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 뭐하고 같이 쓴다고요? 우리가 ISLM하고 뭐하고 같이 썼었어? ADAS하고 같이 썼었잖아. 요 ISLMPP하고 ADS를 같이 씁니다. 그게 이제 일반 균형이야. 거기에 이제 물가가 변하겠지, 거기서는. 노트 정리하느라고 아주 힘든 사람 한 사람 있어. 지금 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어깨가 막 뻐근해. 이 ROI 평면에 BP가 수평이에요. IS는 우하향하고 LM은 우상향해.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같고, 요거 RF, R0, R0F. 그 다음에 Y0,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야. 순서대로 또 하면 돼. 첫 번째, 뭘 늘렸다고요? 이거 실제 답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 확장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리면, 혹은 확장 재정정책을 시행했다고 하자. 뭐 이렇게. 어떤 곡선이 움직여? IS 곡선 우측가. IS 곡선이 우측 이동 이렇게 하고, IS 뭐에서? 제로에서 IS 1으로 이렇게 우측 이동. 우측 이동 시켜요. 이렇게 IS 우측 이동 시켜. 새로운 균형점은 B점이에요. 요 B점을 대내균형이라 그랬어. 항상 써요. 대내균형. 새로운 대내균형. 새로운 대내균형. B점에서 뭘 판단하라고? 흑자인지 적자인지 판단하라고.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래서 B점에서는 국제수지가 흑자예요. BP 곡선은 위에 있으니까. 자, 앞에서 변동환율 제도였다면 여기서 국제수지 이제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조정 변수가 다르다고, 환율 제도에 따라서. 이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변동환율 제도라면 환율이 변하는데 어떻게 환율이 변했어요? 흑자니까 외환에 대해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어.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고정환율 제도야. 고정환율 제도.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만 우리가 이제 쓰면 되는데 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대신 통화량이 변하는데요. 그 통화량이 변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돼. 아까 고정환율 제도에 제가 뭐라고 쓰였어요? 환율 고정의 법적 의무가 누가 주어져 있다? 중앙은행에 주어져 있다. 시장이 가만 내버리면 환율이 고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 흑자가 되면 먼저 이렇게 쓰세요. 흑자가 되면 이렇게 외환의 공급이 늘면서 환율이 어떤 압력을 받을까요? 이렇게 떨어지는 압력을 받습니다. 실제로 떨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압력을 방어해야 돼. 이걸 상쇄시킨다고요. 누가? 중앙은행이.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개입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환율이 떨어지지 않게 할까요? 외환을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게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외환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외환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 이걸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렇지. 외환을 매입해야 되죠. 매입. 그러면 외환을 사들이면 반대급부로 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이게 자국통화예요. 자국통화. 이거는 매각하지. 우리의 관심사는 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가 조정하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가 없고 통화가 조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통화량이 늡니다. 이렇게. 어떤 곡선이 움직인다고? LM 곡선이 움직여. LM 곡선이. LM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LM이 언제까지 우측 이동해? 균형을 회복할 때까지 이동하지. LM0, LM1. 이런 점이 C점이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Y1으로 증가해. 이렇게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게 극히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자본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는 이렇게 순식간에 나타난다. 이 부분이. 결론을 반드시 내려줘야 됩니다. 소결. 이동한다라고만 설명하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뭐가 변했는데 소득이 이렇게 변했죠. 요 소득이. 이자율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 값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깔끔하게 도표를 그려서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라는 거네요. 소득, GDP. 소득이 어때? 증가하지. 플러스 증가해. 증가라고 쓰면 제일 좋지. 화살표를 위로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플러스 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증가 이렇게 쓰면 제일 좋습니다. 증감. 그 다음에 소비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도 증가하지. 이자율은 어떻다고? 불변이죠. 투자가 변화가 없지. 투자도 이자율의 함수니까. 제일 중요한 변수들이 이제 어떤 변수들이 있어요? 환율이라는 게 있죠. 환율. 고정환율 제도니까 안 변하지. 뭐가 변해요? 통화량이 변하지. 통화량이. 통화량이. 통화량. 플러스. 국제수지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문제에서 가끔 국제수지를 물어. 국제수지. 그럼 최종적으로는 항상 국제수지는 균형이지. 그럼 국제수지 균형이다라고 이걸 물었을까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이 변화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증가, 감소 여부, 증감 여부를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 이렇게 경도야. 그래서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 중앙은행 시장 개입 이 부분.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6번째
다 왔어. 통화정책. 통화량을 팽창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언제?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자본이동이 어떤 상태에서? 완전 자유로운 상태. 완자. 그리고 소국 개방경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에서. 평면 똑같이 하나 그렸어요. RY 평면에 이자율과 산출량 평면이에요. RY 평면에 BP를 수평으로 보낸 것이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수평이라 했어요. R equal RF야. 최초의 제로 상태 R0, R0F. IS는 우하향이에요. 이렇게. LM은 우상향에. IS, LM, BP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상품화폐 외환의 동시균형, 상품화폐 외환의 동시균형 A점. 계속 해왔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이제 통화량 늘렸어요. 통화량을 늘렸어.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자.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통화량 증가는 LM의 우측, 통화량 감소는 LM 좌측. 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LM의 이동 요인은 뭐죠? 명목 통화가 아니라 실질 통화량이죠. 그런데 물가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통화량 증가는 LM 곡선의 우측 이동을 가져온다. LM0가 LM1으로 이렇게 우측 간다. 새로운 균형점은 이런 점이 B점이고, B점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소득이 얼마나 느냐, 뭐 이자를 얼마나 떠나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B점에서는 국제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이게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 B점에서 B점, 이게 새로운 대내 균형인데 새로운 대내 균형에서는 국제수지가 BP 곡선의 아래쪽에 있어서 적자다. 요 아래쪽에 있어서 국제수지가 적자다. 그러면 저기처럼 똑같이 적자면 외환에 뭐가 수요가 많아서 외환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환율 상승 압력을 받는다. 조금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걸 빠른 속도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적자면 환율 상승 압력. 왜? 수요가 많으니까. 항상 이런 머릿속에 이거 두면 된다니까.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 이거 환율이 여기야. 공급이 늘면 환율 떨어지고 수요가 늘면 환율 상승하고. 적자면 수입이 많으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압력을. 그래서 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 압력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외환을 팔아야 돼, 사야 돼? 외환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환을 매각하고 하나를 팔면 다른 건 사야지. 자국 통화를 매입한다. 시장에 자국 통화를 중앙은행이 사들이면 시장에 자국 통화가 줄게 되고요. 여기 LM 곡선을 어떻게 통화량이 늘면 아까 LM이 우측 갔으니까 통화량이 줄면 LM이 좌측 가겠죠. 그래서 원래로 돌아와 버려. 여기 LM2가 되겠지. 여기 C점이 되죠. C점. 원래로 돌아와 버려서 소득 수준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이제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통화량을 늘렸는데요. 통화량을 늘린 것이 아무런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걸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통화정책의 명제, 무력성.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통화 M 정책, 통화정책의 무력성 이렇게 무력성 명제 이렇게 말하고 아까 고정환율 제도 할 때 제가 그걸 쓰라고 했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는 중앙은행이 환율 고정의 법적 의무를 갖고 있고 두 번째 환율을 어떻게 고정시킨다?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이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환율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이 소득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다른 정책 목표에 전혀 배정을 할 수가 없다, 통화 정책을. 그래서 결국은 통화량의 조절은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화 정책의 무력성 명제라고 그랬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실제 시험 가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폴 크루그만이 얘기하는 불가능성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Impossibility Theorem. 요 불가능성 정리. 이거는 불가능한 삼위일체 이 말이고, 이거를 Impossibility Theorem에서 불가능성 정리. 누구의 주장이냐면 폴 크루그만의 주장입니다. 이 불가능성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이것과 환율을 특정한 수준에서 고정시켜주는 고정환율 제도와 통화정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통화정책의 M정책의 자율성과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성 정리예요. 이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은 이 자본 자유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거 인정해야 돼. 자본 자유화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자,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이거 포기해야 되고요. 얘를 포기하면 얘를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 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 선택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하나는 첫 번째,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했어. 요걸 선택했어요. 요거. 그럼 뭐예요? 이거 포기해야 된다고. 뭘 포기해야 돼? 통화정책의 요 M정책의 자율성 혹은 독립성,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언제 자본주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하면 항상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없다니까. 두 번째, 그러면 나는 고정환율 제도 이거 뭐 별로 싫고 나는 이걸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변동환율 제도를 선택하고,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했다. 그러면 뭘 포기한 거야? 요거 포기한 거죠, 요거 포기한 거죠. 그러면 이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변동환율 제도에서 자본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동환율 제도를 선택하면 통화정책이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 이미 했어, 앞에서. 여러분, 그래프 그린 것 중에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리지 말고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본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지금 BP가 수평이에요. 그리고 변동환율 제도를 선택해서 통화정책을 썼어. 얘 통화정책 썼어. 그러면 최초의 균형점이 이런 점이고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인데 국제수지가 적자. 적자는 환율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환율 상승은 순수율 증가시키고 IS 곡선이 우측 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변동환율 제도고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고 통화정책은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갖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보다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져, 소득에. 마지막으로 맹큐라는 사람이 있는데, 맹큐,
맨큐는 이 폴크노만의 불가능성 정리 이 세 가지를 동시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국가들이 어떤 조합을 선택했냐라고 이제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미국은 자본이동성이 아주 높아. 미국은 환율 제도를 어떤 환율 제도를 선택하고 있어? 미국은 변동환율 제도, 거의 선진 국가들은 거의 변동환율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럽만 고정환율 제도 선택하고 있고 지금 여기 미국은 통화정책의 자율성, 이게 통화주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포기했어요? 이 고정환율 제도 이걸 포기했어. 그래서 미국은 변동환율 제도를 선택하고 있고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있다. 유럽은요. 유럽은 자본이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은. 그런데 유럽은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쓰고 있죠. 단일 통화를 쓰고 있다는 것은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했어. 그러면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유럽이 재정 위기가 이렇게 온 이유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서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런 정책 수단을 상실했기 때문에 유럽의 재정 위기가 왔다. 이건 구체적으로 하면 뭐 최적 통화 지역론이나 뭐 통합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 유럽은 뭘 선택했다? 요걸 선택했고 요걸 포기했다. 요런 상태가 돼요. 유럽은. 중국이라는 국가는요. 중국은 지금 환율 제도가 고정환율 제도가 변동환율 제도일까요? 중국은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중국은 예전에는 달러와 완전히 고정시켜놨어. 지금은 이제 달러가 아니라 주요 통화 여러 개 통화 바스켓에 대해서 고정시켜놓은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상태야. 고정환율 제도 이걸 선택했어. 그런데 통화 주권을 포기해야 되잖아. 그럼 만약 이 자본 이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통화 주권을. 그래서 중국은 얘와 얘를 선택하고 이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고정환율 제도에서 통화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 이동성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본 거의 통제 국가다 이거죠. 중국은.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통화 정책은 고정환율 제도화에서는 항상 효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항상 효과가 없어. 이걸 기억해야 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책에는 자본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만 나왔는데 자본이동성이 불완전한 경우로 하나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본 이동성이 불완전해. 불완전 자본이야. 불완전 자본. 이건 BP가 우상향합니다. 이 상태에서 뭐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뭐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을 한번 봅시다. 재정정책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다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평면을 하나 그려보고요. RY 평면이야. IS는 이렇게 우하향할 거고 LM과 BP가 둘 다 우상향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가파르고 하나는 이렇게 완만하다 이렇게 합시다. 아까 BP가 수평일 때 뭐라고? 완전 자본이라고. 그러니까 LM보다 BP가 완만하면 자본 이동성이 높을 거고요. LM보다 BP가 가파르면 자본 이동성이 낮아. 수직이면 아무런 자본 이동성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BP를 여기로 하고 여기 LM이다. 그럼 자본 이동성이 굉장히 높지. 이걸 자본 이동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상당히 높다. 그러면 IS, LM, BP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상품, 화폐, 외환의 동시균형에 이자율 결정될 것이고 산출량이 이렇게 결정이 돼. 어렵지 않아요. 그 순서만 따라오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 자, 첫 번째 확장 재정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곡선이 움직인다고? 정부 지출이 IS 곡선에 들어있으니까 IS 곡선이 움직이겠죠?
IS가 우측 갑니다. IS 곡선이 우측 이동을 해. 우측 이동. 그러면 이동해봐.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 그래프를 크게 큼직큼직하게 항상 그리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프를 엄청 큼직하게 이렇게 축을 엄청 크게 그려. 그래서 이동을 뭐 이렇게. 이 큰 거 아니죠? 이동 폭이 큰 게 그래프가 큰 것입니다. 요 축은 작게 그리더라도, 축은 이렇게 작게 그리더라도, 요 이동이 이렇게 그리는 게 이게 그래프가 큰 거야.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라도 이렇게 이동 폭을 큼직큼직하게 그려야 돼. 자, 어디를 찾아야 된다고? IS와 LM이 맞아떨어지는 점을 찾아야 돼. 여기 B점이야. 그리고 이 자를 표시를 해요. 산출량도 표시를 해. Y1이야. R1이야. 자, IS가 우측 갔어요. IS0에서 뭘로? IS1으로 이렇게 우측 갔어. 새로운 대내 균형점을 찾아서 B점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B점. B점. 새로운 대내 균형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대내 균형점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국제 수지를 BP 곡선에 어디 있어요? BP 곡선에 여기요. 요게 BP잖아요. BP 곡선에 위에 있으니까 흑자. 흑자다, 흑자. 흑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 국제 수지 불균형은 고정환율 제도냐 그때 이제 따져봐. 변동환율 제도냐 따져봐.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를 문제에서 줬다고 하면 환율은 고정되어 있는 대신에 통화량이 변할 것이고, 변동환율 제도라면 통화량은 변하지 않고 환율만 변합니다. 자, 고정환율 제도야. 그러면 흑자면 이제 변동환율 제도부터 확인해 볼까요? 흑자면 외환시장에 공급이 많아지면서 환율이 떨어질 겁니다. 이 환율이 떨어지면 순수출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고.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게 다 총수요의 구성 요소라고. 그래서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요 순수출이 감소하면 요 순수출은 어떤 곡선에 들어있어요? IS 곡선에도 들어있고 BP 곡선에 들어있고. 그래서 IS와 BP가 같이 움직입니다.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항상 뭐가 움직인다고? 최종적으로 IS와 BP가 움직여. 순수출이 감소하니까 좌측 갑니다. IS 곡선과 BP 곡선이 좌측 가.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요 환율이 하락하는 압력을 받아요. 요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 상쇄해야 돼. 그러면 환율 하락 압력을 상쇄하려면 외환을 사야 돼? 팔아야 돼?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외환을 사야 되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외환 매입, 자국통화 매각. 자국통화 매각.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LM 곡선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LM이 우측까지. 그러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IS와 BP는 움직이지 않고 LM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점에서 고정환율 제도라면 이제 LM이 우측 가서 요게 최종적으로 요게 이렇게 요런 점이 C점이 되고 C점이 이게 뭐야? 고정환율 제도에서 최종 균형점이야.
고정환율 제도에서 최종 균형점이라고. 여기다 같이 그리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뭐 여러분 방향성만 하고 여러분 또 따로 그래도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 B점에서 저기 보니까 변동환율 제도하에서는 IS도 좌측가고 BP도 좌측간다네. IS가 좌측 가서 여기로 돌아올까요? 돌아올 수가 없어. 왜? 얘도 좌측 가고 있으니까. 동시에 가니까. 그래서 중간쯤에 어디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LM은 안 움직이고 그대로 LM 곡선상에. 그래서 IS도 이렇게 좌측 가고요. 요렇게. 요 BP도 이렇게 좌측 가는 이런 형태로 끝납니다. 요런 점이요. C. 요거는 어떤 점이야? C 점은 여기 변동환율 제도. 그래서 같은 평면에 지금 그려버리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이동을 알아두라는 그런 의미로 색깔이 있는 걸로 표시해주면 좋게는 할 텐데, 결국은 이거 두 개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정환율 제도, 변동환율 제도를 항상 같이 따로 분석해요. 따로 분석해서 비교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를 이렇게 움직이는 경로들을 알아두라는 의미예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최종적으로 뭐가 움직인다고요? 환율 변화에 따라서 순수출이 변하니까 IS와 BP 곡선이 움직이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은 안 움직이고 통화량이 변하니까 최종적으로 LM이 움직인다. 이랬어요. (2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83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삼위일체 불가능성 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줄 그어놓으세요. 일반적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고정환율 제도, 화폐금융정책의 독립성 중 두 가지만 취할 수 있을 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취하기 어렵다. 이게 삼위일체 불가능성 가설, 뭐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불가능성 정리 또는 양립 불가능한 삼위일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뭐 impossible trinity, impossibility theorem, 혹은 incompatible trinity, 뭐 여러 가지로 용어를 부르는데, 이게 나중에 이거 그래프가 다 있습니다. 요 그래프가 다 있어, 불가능성 정리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285페이지 환율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환율 정책. 거기 동그라미하고 환율 정책. 그 위에다가 거기 평가, 거기 그 최초 균형점 A에서 평가 절하를 단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 절하에다 동그라미하고 환율 상승 써놔요. 환율 상승. 그래, 평면 하나만 그려봐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책에 봅시다. 노트만 뭐 그래프만 거기에 환율이 상승하면, 아까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순수출 증가. 환율 상승은 순수출 증가, 경상수지 개선. 환율 하락은 순수출 감소, 경상수지 악화. 이랬어요. 그러면 순수출은 어디 들어있어? IS 곡선과 BP 곡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하는데 가장 먼저 뭐가 움직였어? 거기 IS0에서 IS1으로.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해. 그래서 IS0에서 IS1으로 화살표하고, 환율 상승과 순수출 증가 이렇게 써놔요. 환율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한다. A1 찾아봐. BP 곡선은 위에 있으니까 국제수지가 땡땡하고 A1 옆에 땡땡. BP는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다. 환율 제도가 무슨 환율 제도라고? 고정환율 제도. 고정환율 제도. 그래서 BP가 0보다 크다, 오른쪽 화살표하고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요. BP가 0보다 크네요. 고정환율 제도네. 이렇게. 이 경로는 항상 적용된다니까, 항상. 그래서 국제수지가 흑자면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요.
따라서 외환 매입 자국 통화 매각 통화량 증가. LM0에서 LM1으로 화살표. 그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제이커브 요가라는 게 있는데요. 제이커브 요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제이커브 요가. 제이커브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방금 우리가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요 순수출 증가하는 것은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이제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이 돼야 마샬 러너 조건이라는 것이 충족이 돼야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그러면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떠냐?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경상수지가 단기에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제이커브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시간 경로를 한번 따져봤더니 시간 경로로 여기가 경상수지가 흑자 구간이고 여기가 0이고 경상수지가 적자 구간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이 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해봐요. 이 점에서 환율을 상승시켰어. 그러면 요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경상수지가 개선되니까 요 위에 점이 찍혀야 되는데 환율이 상승시켰는데 단기에는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오히려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면 요 아래쪽에 점이 아래쪽에 그리고 장기에 서서히 이렇게 개선된다. 단기에는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고 적자가 되고 장기에 개선된다. 단기에 왜 악화되냐? 왜 악화돼?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ML 조건이라는 것이 ML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단기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닮았나요 이게? J자를 닮았나요? 그래서 J커브다 이렇게 보면 J커브, J곡선 요가.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환율을 상승시키는 게 뭐라고? 평가절하. 이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 초점이에요. 요게 단기야. 단기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돼. 장기엔 어때? 개선됩니다. 여기에 장기에는 개선돼. 자, 그래서 단기 구간은 이거예요.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환율을 상승시키게 되면 단기에는 이만큼 악화되고 요게 단기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요런 형태로 개선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예요? 출발점이 여기이기 때문에요. 요 균형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요 점 위쪽만 어디가? 요 위쪽만 장기 구간이고 요 아래쪽은 전부 다 단기 구간입니다. 단기의 적자 구간이요. 적자 구간. 장기에 개선되는 구간. J자를 닮았다 해서 J커브가 이렇게 나오고 물론 행시에서도 이 단일 문제로 제2곡선요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 거기 28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앞에서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다른 과목을 넘어갈 텐데요. 다른 과목 넘어갈 때 이 경제학은 이제 예비순환 끝나고 나면 다른 과목들을 쭉 할 텐데 사실은 원래 경제학하고 행정법 했으면 훨씬 더 긴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5월, 6월 두 달 동안은 안 볼 거란 말이죠. 두 달 동안 안 보면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책꽂이에 딱 꽂아놨다. 그러면 50%가 날아갑니다. 예비순환에 배웠던 거 50%가 날아가.
그래서 인터넷 보면 이렇게 휘발성이 강할 수가 뭐 이러면서 카페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나중에. 그런데 그걸 막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하루에 30분씩만 책을 읽으면 돼요. 30분씩. 다른 거 예를 들어 뭐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공부하는데 30분 경제학 내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안 하면요. 지금 정치학 들어가잖아. 처음에 안 하면, 처음에 일주일 안 하면 2주, 한 달 안 하게 돼요. 왜냐면 거기도 이제 또 만만치 않거든, 하다 보면. 계속 과목들이 만만한 과목이 없어. 그래서, 재정학도 마찬가지고, 만만한 과목이 없어. 그래서, 내일부터 딱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 30분 딱. 30분을 이걸 정독을 해버리면 안 돼. 정독을 한 3장 봤는데 30분 가버렸다. 이러면 안 되고, 한 장 전체를 그냥 신문 읽듯이 그냥 읽어. 신문 읽듯이. 그냥 스크린 하는 거예요. 읽는 둥 마는 둥.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내가 이거 뭐 공부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모르지? 뭐 이러면서 막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과목 스트레스하고 겹쳐가지고 경제학이 이제 싫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편하게 신문 읽듯이 그냥 책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책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파트를 읽어요. 나 여기만 보면 이 파트만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파트는 읽지 말고 쉬운 파트 여러분이 좋아하는 파트만 읽어. 계속 거기만 계속 이렇게 쭉. 그래야 좋아하는 파트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하고 개별 면담을 해서 좋아하는 파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한 달인가?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 네. 항상 수업 마치면 시원하고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또 기회들을 많이 만들려고 할 거고 카톡방 하나 개설할게요. 카톡방 하나 개설해서 농담, 조크 이런 것들 또 엄청 막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한 사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언제든지 문자나 다 알고 있으니까 문자나 카톡이나 연락 주시면 질문하고 답변 가능합니다. 경제학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괜히 저 강사네 보기만 하면 괜히 싫다. 경제학 강사인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경제학을 잘할 수가 없어. 책도 경제학 책을 여러분 경제학을 잘하려면 멀리 꽂아놓는 책꽂이에 멀리 꽂아놓는 게 아니라 가까이 놔서 30분씩만 봐. 그러면 정말로 100% 잘하게 돼 있습니다.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돼. 네, 맞아요. 정말이야.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